겉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냉기. 만약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69세 박철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바깥 날씨는 꽤 포근한 가을이었는데 이분은 두꺼운 패딩 조끼 안에 내복까지 챙겨 입고 오셨더군요. 제가 너무 덥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박 선생님께서 대뜸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가 추운 게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 뼛속 깊은 곳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이 속에서 나오는 냉기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의 체온을 재보니 35.4도였습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1도 이상 떨어진 상태였죠.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의 경계에 서 계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거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사실 이분의 몸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체온을 우리 몸을 지키는 성벽의 높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36.5도라는 높고 튼튼한 성벽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적들을 훤히 내려다보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들이 감히 넘어올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박 선생님처럼 체온이 1도 떨어져서 35도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사다리 하나 없이도 그냥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 붕괴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무려 30%나 곤두박질칩니다. 성벽의 높이가 30%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10분 중 4분은 박 선생님과 같은 저체온 상태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정상 체온 범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낮은데도 본인이 저체온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추워도 몸이 덜덜 떨리면서 열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만성적인 저체온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떠는 것조차 포기해버립니다. 뇌에서 춥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각 센서가 무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추위를 잘 안 탄다고 착각하시거나 박 선생님처럼 속은 얼어붙어 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침묵의 저체온이라고 부릅니다. 박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소화가 안 돼서 내과를 가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고 감기가 안 떨어져서 이비인후과를 가셨지만 정작 원인이 무너진 체온 때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난로를 다시 뜨겁게 지피는 확실한 의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3개월 만에 내복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뼛속 시린 냉기가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공원에서 보내게 해줄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차갑게 식히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운 면역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 온도를 높이러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박철수 선생님의 몸은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하루 생활표를 꼼꼼히 뜯어보니 체온을 깎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범인 3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이 범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시원하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박 선생님은 속이 답답하시다며 한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믹스커피에 얼음을 띄워 드셔야 소화가 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위장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위장은 평활근이라는 근육 주머니입니다. 겨울철에 밖에 놔둔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꽁꽁 얼어서 딱딱해지죠.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터지거나 물이 꽉 막혀버립니다. 우리 위장도 똑같습니다. 체온보다 훨씬 낮은 찬물이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 근육은 깜짝 놀라서 그 즉시 굳어버립니다. 쪼그라든 위장은 움직임을 멈추고 소화 효소 분비도 끊어버립니다. 박 선생님이 늘 소화불량을 달고 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뱃속 장기들은 추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뱃속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을 발동해서 손발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고 복부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찬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을 보면 열이면 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과잉 보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생님은 조금만 추워도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싫다며 내복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몸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보일러 센서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위를 느끼면 스스로 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열을 공급해주고 두꺼운 옷으로 꽁꽁 싸매버리면 뇌는 내가 굳이 힘들게 열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자생 능력이 퇴화하는 겁니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난방기구와 두꺼운 옷에 의존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인,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바로 근육이라는 연료 탱크의 구멍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40% 이상은 근육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우리 몸의 윤곽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죠. 근육이 빠진다는 건 보일러에 넣을 땔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땔감이 없으니 불이 붙을 리가 있나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몸이 더 굳어서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빨리 빠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신 겁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체온을 재보면 예외 없이 정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연료통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지 관찰했더니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인 37도 부근에서는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33도에서 35도 사이가 되니까 바이러스 복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살기 딱 좋은 맛집이 된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이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차가운 몸은 바이러스에게는 천국이고 우리 면역세포에게는 지옥입니다. 암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찬물 한 잔, 귀찮아서 미룬 운동이 내 몸을 암세포와 바이러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우리 몸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꺼져가던 보일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최정의 특수부대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범인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찬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운동 부족이신가요? 찔리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1번, 2번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댓글 남기셨으면 이제 우리 몸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비밀을 풀러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1도라는 차이가 뭐길래 우리 몸에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걸까요? 날씨 예보에서 기온이 1도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옷깃 한번 여미고 말죠. 별 차이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의 1도 차이는 끓는 물과 얼음물만큼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라는 면역군대입니다. 이 군대 안에는 보초를 서는 병사도 있고 적이 나타나면 총을 쏘는 병사도 있고 적의 정보를 기록하는 작전장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로 따뜻하게 유지될 때 우리 면역군대는 대한민국 최정의 특수부대가 됩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군이 침입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가서 제압해버립니다. 순찰 속도도 빠르고 적을 알아보는 눈도 밝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군대가 알아서 다 처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박철수 선생님처럼 체온이 35.5도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부대였던 우리 군대가 하루아침에 비실비실한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로 변해버립니다. 1도만 떨어져도 백혈구의 활동성은 30%나 뚝 떨어집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병사들이 추워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안 나오는 꼴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움직임이 굼뜨고 눈앞에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적의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적을 잡아서 먹어치우는 힘도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처럼 우리 군대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이에 적군인 바이러스는 신이 나서 미친 듯이 숫자를 불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감기에 걸리고 대상포진이 오고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도 필요하지만 총알이나 식량 같은 보급품도 중요하겠죠. 우리 몸에서 이 보급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를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화약이 젖으면 총이 안 나가듯이 몸이 차가워지면 효소가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은 12%나 감소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식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보급품이 끊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몸은 더 차가워지고 면역군대는 더 약해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몸속의 가장 악독한 적,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아주 교활합니다. 뜨거운 걸 싫어해요. 심장이나 비장처럼 피가 펄펄 끓고 온도가 높은 장기에는 암이 잘 안 생깁니다. 반면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입니다. 우리 면역군대가 추워서 꼼짝 못하는 그 온도가 암세포에게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암세포는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친 듯이 증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면역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고치려면 몸부터 데워라. 실제로 암 환자분들의 체온을 재보면 대부분 저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겪으셨던 그 뼛속 시린 냉기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특수부대가 무너지고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활개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군대는 아직 전멸한 게 아닙니다. 잠시 추워서 얼어붙어 있을 뿐입니다. 온도만 다시 올려주면 비실비실했던 오합지졸 병사들이 다시 펄펄 나는 특전사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자가 발열 난로 켜는 법. 3개월 만에 박철수 선생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솔루션을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몸속 군대를 다시 깨워야겠구나 하고 다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할수록 면역 군대도 더 빨리 깨어날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속에 꺼져가는 난로에 다시 불을 붙이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박철수 선생님께 이 방법을 처방해 드렸을 때 선생님은 처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비싼 영양제나 주사를 주실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걸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 선생님을 3개월 만에 내복에서 탈출시킨 첫 번째 비법, 바로 우리 몸의 점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목뼈가 툭 튀어나온 그 부분, 바로 거기가 우리 몸의 보일러 스위치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곳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뱃살에 있는 하얀 지방은 미우시죠? 그건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창고입니다. 하지만 목 뒤에 있는 갈색 지방은 다릅니다. 이건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천연 발열 난로입니다. 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주면 됩니다. 핫팩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도 좋습니다. 딱 15분만 목 뒤에 대고 계십시오. 그러면 잠자고 있던 갈색 지방이 주인이 이제 불을 켜는구나 하고 깨어나서 열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 뒤는 내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내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긴장했던 부교감 신경이 풀리면서 온몸의 혈관이 쫙 열립니다. 마치 꽉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는 것처럼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저녁 TV 보실 때마다 이걸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식어버린 피를 데워서 심장으로 쏘아 올리는 강제 순환 펌프를 가동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내줬는데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피를 다시 위로 올려 보내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는 이걸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펌프를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 까딱이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타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느낌이 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발에 고여있던 차가운 피를 심장 쪽으로 힘차게 쏘아 올립니다. 박 선생님께는 하루에 100번씩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TV 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틈만 나면 까딱까딱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는 선생님, 이제 발이 시려서 양말 신고 자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걷기 힘드신 분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아궁이에 최고급 땔감을 넣는 겁니다. 불을 떼려면 땔감이 좋아야 합니다. 종이 조각 같은 걸 넣으면 확 탔다가 금방 꺼지죠. 우리 몸에서 종이 같은 땔감이 바로 탄수화물, 즉 밥이나 국수입니다. 반면에 참나무 장작처럼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며 열을 내는 땔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도 열이 발생하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무려 5배에서 6배나 많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나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단백질이 타면서 내는 열기입니다. 박 선생님 식단을 보니 아침엔 물에 밥 말아 드시고 점심엔 국수 드시고 저녁엔 된장찌개에 밥 드시더군요. 이러니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계란, 두부, 고기, 생선 중 하나는 무조건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밥 양을 줄이더라도 반찬으로 배를 채우세요. 이게 바로 몸속 난로를 끄지 않는 연료 공급법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대서 스위치를 켜고 틈날 때마다 발목을 까딱여서 펌프를 돌리고 매 끼니 단백질이라는 땔감함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돈 드나요? 어렵나요? 누구나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차가운 냉동 창고에서 뜨거운 용광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 선생님이 3개월 만에 내복을 벗어던진 기적,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들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걸로 되겠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작심삼일이 될까 걱정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이 실제로 겪은 놀라운 몸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습관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부터 단백질 반찬 드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댓글에 든든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든든하게 드시고 든든한 면역력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박 선생님의 루틴을 딱 2주만 따라해 보십시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장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위장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선물하는 겁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세요. 이 물 한 잔이 잠자던 내장기관을 깨우고 신진대사에 시동을 거는 모닝콜이 됩니다. 둘째, 낮 동안에는 틈날 때마다 발목 펌프를 돌리십시오. TV 보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밥보다 반찬, 특히 단백질 반찬을 먼저 집어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몸을 데우는 땔감이고 피를 돌리는 펌프입니다. 셋째, 저녁에는 하루 15분 목뒤 찜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고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기세요. 그 15분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청소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어가는 몸과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체온 올리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따뜻한 인생이라고 5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건강한 인생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